양난 이후 정치 운영이 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현종 때 예성 논쟁과 숙종 때 환국을 배웠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조 정조 시대 때 탕평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정종 때의 탕평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이 죽은 다음에 경종이 왕이 오릅니다. 경종은 희빈장 씨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몸이 워낙에 허약했던 것 같아요. 이게 허약해진 데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해코지를 한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경종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막 오기도 되게 이제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경종이 왕위에 오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방 죽고 동생이었던 영조가 세자는 왕일의 후계자잖아요, 아들. 근데 세제는 이제 왕일의 동생. 그래서 경종의 이제 후사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복 동생인 영조를 세제로 책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종 같은 경우는 소론이 지원했어요. 소론이 밀던 왕이었고 영조 같은 경우는 노론이 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경종 때는 약간 소론이 집권을 했겠죠. 근데 영조 때는 이제 노론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영조는 나중에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오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 이 경종을 영조가 독살했다라고 하는 독살설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홍시와 게장 같은 뭐 서로 맞지 않는 음식을 경종에게 올려가지고 우리 한약에서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형을 죽였다,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에 상당히 이제 영조가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영조도 세제 시절에 소론들이 또 영조를 제거하려고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선 왕위에 올랐는데, 영조는 이제 숙빈 채씨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무술이 출신, 원래 무술이는 궁녀들의 허드렛 일을 봐주는 하녀예요. 그러니까 궁녀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약간 궁궐 천한 신분의 여자였는데, 어쨌든 숙종의 눈에 들어서 이제 승은을 입었다고 하죠. 숙종과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어주고 이제 아들까지 생산하게 되니까, 옛날엔 생산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게 되니까 이제 높은 지위, 후궁들 중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숙빈은 빈면 거의 이제 일품 최고 높은 중전 다음 가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긴 하지만 원래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조는 그래도 어머니가 천하 무술이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결국엔 어떤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영조와 사두세자의 죽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결국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삐뚤어지게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두가 길었고요.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영조하고 정조하면 떠오르는 탕평책입니다. 우리 예성 논쟁 그리고 환국 정치를 겪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물고 뜯고 죽이고 막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 이제 숙종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숙종은 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영조 때부터는 좀 인재를 당파에 상관없이 붕당에 상관없이 고루고루 쓰겠다라는 의미의 탕평 정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탕평 정치. 그래서 이 탕평 정치에서 나온 음식이 있죠. 여러 색깔이 가진 음식들을 골고루 모은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죠. 탕평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탕평제가 여러 색깔이 다른 음식들이 골고루 있잖아요. 이걸 섞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탕평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여러 색깔이 나는 붕당들의 인재들을 모아서 잘 쓰겠다, 섞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의 탕평 정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조의 탕평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이제 탕평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비서까지 건립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영조의 탕평 정치를 완론탕평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자기가 탕평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탕평책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요. 자신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신하들을
뭐라 부르냐면 탕평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재미있진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탕평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붕당이 생긴 꼴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탕평책을 추구하면서 붕당의 색깔을 지어버리고자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붕당을 만들어버리는, 자신의 탕평책에 따르는 붕당을 만들어버리는 그럼 좀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탕평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면은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살림의 존재 부정. 살림은 이 살인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한 거예요. 살인들의 우두머리, 예를 들면 개성당 송시열 같은 그런 인물들, 노론의 살림 가장 우두머리인 송시열이죠. 그런 것처럼 제야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제야에 묻혀가지고 제야에 있으면서 살인들, 자기네 붕당을 좀 좌지우지,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 사극이나, 요 당시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신하들 왕 앞에선 대가리 머리 빳빳이 들고 아니되옵니다 이러던 신하들이 어느 집, 큰 집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쭉 나란히 앉아요. 나란히 앉았는데 그 맨 앞에는 꼭 얼굴이 안 보여. 꼭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지막히 얘기하면은 그 앞에서는 왕 앞에서보다 더 공손하게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의 인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살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각 붕당의 최고 우두머리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살림의 존재, 어떻게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살림이 될 수 있겠느냐. 영주의 입장에서는 왕이 정치, 공론, 여론의 주도자는 왕이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살림, 너네 인정하지 않겠어. 너네 뭐야, 안 돼. 라고 해서 살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왜 서원을 정리할까요? 서원이 각 붕당들의 근거지였죠. 각 붕당들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을 정리하면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려요. 이주전랑 권한, 뭐 자기의 후임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되게 권한이 셌었잖아요. 그렇죠? 높은 간지 5품, 6품밖에 안 되지만 후임자 추천권, 자기 자리에 후임 올 수 있는 후임자 추천권도 있었고 또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붕당에선 이 이주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잖아요.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이주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선 싸웠죠. 그럼 왜 싸울까? 이주전랑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너무 좋은 자리니까, 서로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게 만들려면, 그렇죠? 이 자리가 이 이주전랑이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주전랑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탕평 정치를 실시하고요. 이제 개혁 정치를 보면은 균역법을 실시하죠. 균역법. 그래서 군대에 가는 대신에 이제 옷감을 내게 되는데 1년에 2필씩 내던 것을 이제 1필씩으로 줄여서 좀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준 정책이 균역법.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형벌제도 완화, 약간 이건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3심제, 지금도 재판하면 몇 번 합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번 재판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3심제, 3번 재판, 중요한 사건은 3번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요. 또 지나친 형벌, 막 사극 보면은 막 줄이 틀고 막 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좀 가혹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폐지하게 됩니다. 뭐 잘 지켜지진 않았던 것 같지만요. 신문고를 부활시켜요. 신문고 언제 만들어졌죠? 그죠?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죠. 억울한 일 있으면 북치도록 했던 신문고를 부활시키는데 실제로 이 신문고를 실제로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것은 백성들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양반들이 뭐 자신들의 재산 문제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쳤다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상민들,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언이나 격쟁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행차할 때, 특히 영조나 정조 같은 경우는 궁궐 밖으로 되게 많이 나가서 백성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꽹가리 치고 막 이래가지고 왕이 행차를 멈추게 한 다음에 막 옆에서 소란을 피우면은 막 꽹가리 치고 막 소란을 피우면은 이제 왕이 뭐야 멈춰봐 하면서 왜 그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격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속대전 편찬, 법전의 편찬이죠. 경국대전 만들어진 다음에 되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전쟁을 크게 2번이나 겪으면서 사회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한 모습들을 많이 반영되지, 법전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은 좀 법과 실제 현실과 충돌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대전이라는 이제 법전, 개정된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조의 탕평 정치가 되겠습니다. 정조.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죠. 이 문물을 겸비했던 이 정조라는 인물 자체가 좀 가슴 아픈 인물이죠. 그렇죠.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세손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어쨌든 세손으로 책봉을 받아가지고 다음 왕위를 이을 건데, 끊임없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노론 벽파 세력들은 자기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도 자기 편은 온전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는 궁녀들도 내시들도 과연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감시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되게 불우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또 자기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자기 아버지 앞에서 조롱했던 그런 구선복 같은 인물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물론 왕이 올라가지고 나는 사두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긴 했지만, 그 뒤에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질 때까지는 아버지의 원수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선 권력을 나눠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디고 성군이 되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깐딱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어 라고 나가면은 마치 옛날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수를 갖겠어 라고 하다가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정말 성군이 된 정조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자, 정조 볼게요. 정조의 탕평정책, 적극적 탕평정책에서 붕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정책에서 요 정조의 탕평정책은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는 탕평파 중심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론이건 서론이건 남인이건 얘기를 이제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봐. 너는 그렇게 생각해? 노론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서론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남인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다 들어보니까 니네 말이 맞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붕당에 상관없이 옳은 말을 채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를 확실하게 신하들한테 대줘야겠죠. 대서 근거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학문적 경지가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하들이 오히려 반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학문적 성취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외척 세력을 제거하죠. 왜냐하면 이 외척 세력들, 홍씨, 어머니 해경궁 홍씨, 이제 외할아버지 쪽 인물들, 홍이나 홍보나 이쪽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또 슬프게도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버지인 사두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외가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외척 세력들을 또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개혁 정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첫 번째, 규장각을 설치하죠. 규장각. 그래서 이제 학술 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이제 연구원들을 두게 되죠. 이제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불리는데, 세종에게는 집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었다. 그만큼 학문을 좋아했고 여러 제도들, 실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했던 것이 바로 규장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서울 출신들을 등용시켰죠. 서울 출신들. 서울이지만 뛰어난 인물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학에서 배웠을 때 박제가 같은 그런 인물들도 등용시켜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학술 연구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습니다. 초계 문신제라는 것은 문신들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스승이 돼가지고, 봐봐요. 원래 경연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경연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스승이 돼서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조는 정조의 학문적 성취를 따라올 만한 신하들이 별로 없어요.
정조 스스로도 약간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야, 경연? 니네가 날 가르친다고? 야, 너 나보다 공부 잘해? 니네 나보다 공부 못하잖아. 그냥 내가 니네를 가르칠게 라고 해서 초기의 문신제, 왕이 스승이 돼서 신하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신하들이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정조의 입맛에 맞는, 정조의 개혁의 뜻에 맞는 그 신하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정조가 스승이 돼서 문신들이 재교육하는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장용령이라는 부대를 설치합니다. 장용령.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오군영이라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유영, 총육청, 수호청 이렇게 5개 부대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거기서 정말 뛰어났던 인물들만 뽑아가지고 장용령이라는 국왕의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용령을 장용 외영과 내영으로 나눠서 한성에도 주둔하지만 외영 다른 부대를 수원 화성에 주둔시켜 두고선 이제 왕의 친위 부대로 쓰게 되는 거죠. 정조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안 되죠. 무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의 무력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장용령에 포진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장용령 병사들은 도연하라! 박태 잡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업도시로서 수원 화성을 건립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실하게 집대성된 그런 거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져 있죠. 왜냐면 근데 이제 수원 화성은 실제로 그 당시에 쌓은 게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거의 다 복원한 건데, 이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화성 성역 의계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답고, 또한 동양의 축성 기술, 성을 쌓는 기술가 또 그 당시에는 실학이 발달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약용의 거중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서양의 축성 기술, 서양의 실학적인 기술, 충량술이라든 기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양적인 미, 가치, 서양과 동양의 기술이 같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성이 바로 수원 화성. 그래서 군사적인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미학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성이 바로 수원 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성과 다른 점은요. 다른 데서 이제 일을 시킬 때 백성들을 역에 동원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강제로 시키니까 힘들겠죠. 근데 수원 화성을 쌓을 때는 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인 거죠. 가서 일하면 돈 받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그 책임 시공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했다라는 거 이름을 다 새겨놨다고요.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책임 시공제. 그래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그래서 예정보다 훨씬 더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수원 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성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좀 나와봤는데요.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아수를 중에서 지금 남문 팔달문시장 앞에 있는 동남감로까지 약 40분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날씨도 뭐 사람들 좀 많이 나와 있고 바람도 그래서 보니 좋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수령 강화, 수령 권한 강화. 지방에서 이제 사족들이 양반들, 살인들이 막 자기네가 막 동네 자지우지하고 향약 실시하면서 백성들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향약 이런 것도 수령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면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수령이란 게 왕의 대리자잖아요. 그렇죠? 왕의 대리자로서의 수령이 권한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지방 곳곳에 왕의 행정력, 왕의 명령이 잘 미치도록 한다. 왕권 강화라는 측면이 되겠죠. 또 신해통공,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어집니다. 신해년 우리가 뭐 60간지로 날을 세기죠. 날을 세죠. 또 신해년에 있었던 통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뭐가? 물건이 통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금난정권이라고 원래 당시에는 허가를 받은 상인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은 국가에 세금 내고 그 물건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거든요. 그 대신 난전, 그렇게 이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은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요즘 노점상처럼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난전이라고 해요. 난전.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한테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전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쪽 가게가 여러 군데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고를 수도 있고 가게 간의 경쟁을 하다 보면은 물건값이 낮아지기도 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하니까 독점 운영이 돼가지고 비싸게 팔다든지 안 좋은 걸 판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제공이라고는 당시에 재상이 건의를 해가지고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어져요. 유기전이라고 중요한 물건을 취급하는 종이, 어물, 모시, 삼배 이런 취급하는 6개의 상점, 유기점만 빼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리면서 장사를 좀 하게 하는 거죠. 난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더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정통편이라는 새로운 또 법전을 편찬했던 것이 바로 정조 때의 개혁 정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정조 시대는요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한 번씩 꼭꼭꼭 영조가 나오든 정조가 나오든 꼭꼭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영정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또한 조선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살바꾸며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영정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에게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은 시대이기도 하죠. 제가 제 얘기긴 하지만 정조가 만든 수원 화성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돌고 견학문을 쓰는 그런 방학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정조 이야기, 사수세자 이야기, 정약용 이야기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난 역사를 공부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꿈을 꾸고 지금은 역사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이 정조시대의 정약용, 화성을 상당히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돌아가시게 되고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뛰어난 인물 뒤에 오히려 허무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정치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 정조 사후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어집니다. 영조 때나 정조 때 탕평 정책을 하면서 여러 붕당들을 골고루 쓰려고 했고 특히나 정조 때는 다양한 노론이 주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인 출신의 최재공이나 이가완이나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이런 인물들을 등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정책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론과 남인이 막 사이가 엄청 막 좋아진 건 아니죠. 저 정조와 영조라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 밑에서 그냥 신하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날지도 모르니까 잘 따르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처럼 이렇게 뛰어난 왕 밑에서는 잠잠히 있었던 이 붕당들이 결국에는 뛰어났던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붕당이 아니라 한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도정치 시기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조가 죽은 다음 정조 사후 붕당 간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왜냐면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정조가 균형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척 등의 소수 가문, 왕의 할아버지, 왕의 장인어른, 이런 지위를 얻고선 권력을 소수 가문이 차지하는, 특히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등이 차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세도정치가 실시되어집니다. 전개문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져요. 물론 순조나 헌종도 그냥 이 세도정치를 놔두려고 하진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여러 가지 또 개혁을 실시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역부족이어서 결국에는 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고위간직을 독점하게 되어지고 오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 권력도 장악하고 군사권도 장악하다 보니까 왕이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은 약화되어지고 공론 정치, 공론이라는 정치, 서로 여론에 의해서 의견을 묻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공론 정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특정 가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세도 정치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도 정치가 얘네들이 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간 매직과 과거 시험 부정.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각해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도 가문에 어떻게든 연줄을 대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벼슬아치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뇌물을 막 바치고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평택시장 자리를 뇌물을 1억을 바치고 평택시장 자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나는 1억을 바치고서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평택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정치를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뇌물 바치고 평택시장 자리 샀을까요? 아니죠. 나 평택시장 돼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그런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장 자리 됐잖아요. 또 언제 나도 쫓겨날지 몰라요. 또 다른 애가 3억 바치고선 이 자리 차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세금 뜯어내가지고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먹고 살 만큼의 세금 뜯어내서 가야죠. 그러면 1억 투자하고 몇십억, 몇백억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막 수탈하는 거죠. 세금, 없는 세금 만들고 이걸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해가지고 백성들 수탈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삼정의 문란, 이따가 나오지만 삼정의 문란들, 세금제도의 문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매간매직을 통해 또 과거시험 부정을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 수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령들이 향리들이랑 같이 농민들의 수탈, 본전 생각나니까 농민들의 마구마구 수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